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AI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AI 기반의 비즈니스 밸류를 창출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I란 무엇인가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 수준의 문제 해결을 하는 컴퓨터입니다. 사람 수준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사람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AI의 정의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사람 수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바로 튜어링이라는 수학자가 이런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과 컴퓨터 둘과 대화를 하다가 A가 컴퓨터인지 B가 컴퓨터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간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AI다 라는 거죠. 아, 얘가 컴퓨터인 게 분명해. 그러면 이제 그건 AI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튜어링 테스트를 통과한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컴퓨터는 AI다 라고 부르자 라고 튜어링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처음엔 말이 많았어요. 이게 뭐 말이 되냐, 이게 뭐 그럴듯하면 다 뭐 AI냐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다 합의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 같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 사람 같으면 AI.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똑똑한 컴퓨터라는 거고요. 제가 요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이트 칼라들의 굴삭기다.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런 사기통 엔진이 나오고 그런 강력한 힘으로 사람이 파던 땅을 이제 굴삭기가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의 이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 노동을 기계가 대신해 줬다면 이제는 화이트 칼라가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를 AI가 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게, 물론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은 화이트 칼라의 문제 해결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생성형 AI에 대해서 사용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생성형이 아닌 AI는 또 뭐가 있느냐? 생성을 안 하는 AI는 바로 소위 분석형 AI라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애널리티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뭐 넷플릭스 보고 우리가 유튜브를 켜면 어떻게 돼요? 개인화돼서 나한테 딱 맞춤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분석형 AI죠. 그래서 뭐 지금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원투원 마케팅, 대출 심사, 고장 예지, 사기 검출, 가격 예측,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AI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신용카드 사기 검출 시스템이 지금 신한카드에 들어가 있고 국민카드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지를 못하고 계시지만 실제 업무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또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뭐 AI 그 영화 관객 수 예측 뭐 이런 것들이 또 영화 배급사에서 쓰이고요. 또 반도체 공정에서 수많은 이런 분석형 AI들이 이게 과연 불량이 될까? 아니면 이 공정이 지금 괜찮은가? 등등을 실시간으로 계속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석형 AI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만나는 거고요. 많은 경우 B2B 솔루션으로 안에 지금 들어가서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대출 심사를 예를 들면 여기 가운데 제가 뭐 간단한 AI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옆에 보면 이 AI에 들어가는 인풋이 바로 사람에 대한 기본 정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 사진도 있고요. 유튜브, 이 사람의 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어떤 대화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인풋으로 들어가고 결국 이 사람이 뭐 1억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지금 은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는 안 보이는 그 안에서 은행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소위 생성형 AI를 들여다보면요. 뭐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번역, 문서 요약, 보고서 작성.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어디 원고를 보냈는데 원고를 보냈더니 5,000자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요거 1,000자로 요약본도 좀 보내달래요. 여러분 5,000자 원고를 1,000자로 바꾸려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근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왜? 챗GPT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고 1,000자로 줄여줘 하면 딱 요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화나지 않게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뭐 음악도 만들고요.
시도 쓰고 디자인 이미지도 생성하죠. 그래서 뭐 여기 몇 가지 제가 갖고 왔는데 챗GPT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들을 보시면 얘는 요즘 이제 글과 이미지를 주면 이제 챗GPT에서는 이미지가 안 되는데 GPT-4를 쓰시면 그거는 이제 한 달에 $20를 여러분 내고 구독하시면 GPT-4로 바꿔줍니다. 그럼 거기서 이미지하고 글을 같이 넣고 원하시는 글을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챗 PD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서든 PDF로 바꾼 다음에 PDF를 올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뭐 서머라이즈해라, 뭐 요약해라, 뭐 챕터 3를 특정해서 거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써봐. 뭐 요약했다가 자세히 해봐. 뭐 이걸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세 개를 제가 여기 비교해 놓은 걸 찾았는데요. 미드저니하고 델리2, 스테이블 디퓨전. 여기 밑에 보시면 기가 막히게 멋진 뭐 꽃바구니를 한번 그려봐라. 자기가 그린 거예요.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고양이를 그려라 하는데 고양이가 이상한 고양이죠. 털은 하얗고 그 다음에 핑크색 이렇게 줄이가 있는 그런 고양이를 좀 그려봐. 이게 현실에 없는 고양이죠. 근데 다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셋 중에? 네. 뭐 골라 쓰시면 돼요. 세 가지 솔루션이 다 존재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황당한 건데요. 여러분들 아폴로 11호인가요? 아폴로 11호가 처음으로 달에 가서 달 표면에 상륙했잖아요. 자, 이게 다 사기다.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다. 라는 그런 음모론이 있어요. 간 적이 없다. 소련하고의 경쟁 때문에 간척한 거다라고 그런 음모론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음모론을 한번 그려봐.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스튜디오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찍은 그 장면을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막 스튜디오에서 막 우주복 입고 서 있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것까지 됩니다. 또 최근에는 글을 말로 바꿔주는 것도 또 등장합니다. 그것도 지정한 사람 목소리로 나와요. 11랩스라는 거를 한번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텍스트를 치면 그걸 이제 아나운서처럼 읽어주기도 하고 그건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목소리를 여러분이 어떤 특정인의 목소리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특정인이 이 글을 말하는 것처럼 해봐 그러면 나옵니다. 최근에 AI의 뭐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힌튼 교수가 그만뒀죠. 구글을 그만두면서 지난주에 그만뒀는데요. 그만두면서 뭐라 그랬냐면 AI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가짜 뉴스와 가짜 메시지에 굉장히 많이 노출될 거다. 이게 바로 가짜, 우리 페이크 페이스 만들듯이 목소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또는 뭐 이거를 그렇게 안 쓰고 상업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 읽어주는 아나운서들은 성우들은 이런 걸로 우리가 대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어제 제가 그저께 제 연구실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그 친구는 사람 사진을 몇 장을 주면 그 사진을 이용해서 스튜디오 사진 그다음에 그다음에 증명 사진도 만들어주고 생성형 AI로.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게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출시했어요. 그 다음에 내 사진을 준 다음에 야, 내가 지금 와이키키 해변을 걷고 있는 걸로 좀 해줘. 그러면 그 사진을 만들어주는 거죠. 와이키키 해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새 바디 프로필 많이 찍잖아요. 내가 그걸 해야 되나? 내가 그걸 하면 어떤 모습이지? 그럼 내가 바디 프로필 했을 때 내 모습을 보여줘. 그럼 사진에 딱 바디 프로필한 걸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도중에 그 훈련하다가 힘들 때마다 나의 그 완성된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그래, 내가 저 길을 가야지. 아직 멀었어 하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성형외과도 가능하겠죠. 내가 무슨 수술을 하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안 해보고 미리 다 사진을 통해서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를 찾아갔대요, 이 친구가.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딱 보더니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쓰기는 좀 부담스럽다. 왜? 요렇게 환자한테, 환자도 아니지만 하여튼 고객에게 이렇게 보여줬다가 나중에 수술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쓰지는 못하겠다 그러지만 이제 뭐 B2C로 우리가 풀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I가 이렇게 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구축 방법은 지식 기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역적 추론 기반인데요. 결국은 전문가의 지식을 명제로 바꾸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귀납적 추론, 즉 데이터 기반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학습하는 거.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차이는, 하나는 둘 다 지식을 어차피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 지식을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볼 거냐, 아니면 데이터로부터 그걸 이제 추출할 거냐,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소위 뭐 버트라든가 GPT, 라마 이런 것들이 전부 이쪽 데이터 기반이죠. 제가 학생 때, 한 5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학생 때는 사실은 이 위쪽에 있는 지식 기반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다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십 년 전에는 지식 기반이 95%, 이게 5%였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식 기반은 0%, 데이터 기반의 AI가 100%. 그래서 AI를 우리가 데이터 기반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그 사실은 좀 위험해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데이터 기반을 못 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이런 지식 기반을 써야 됩니다. 자, 지식 기반은 이런 거죠. 3회 연속 체납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완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카드사의 비즈니스 룰이 있어요. 이거는 뭐 팀장님부터 과장님까지 다 알아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런 경우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3회 이상 연체를 하면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완납하지 못한다로 해서 다른 부서로 넘긴다. 추심팀으로 넘긴다. 이런 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십, 수백 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연역적 추론은 여러분들 그 옛날 옛적에 수학 시간에 그 증명했던 거, 그 증명이 바로 연역적 추론이에요. 평생 안 쓰는 거죠. 그때 한번 딱 해보고 평생 안 씁니다. 이거 수학과 교수 빼고는 일상에서 안 써요. 우리 절대로 연역적 추론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안 하세요. 하루에 한 번도 안 하고 1년에 한 건 할까 말까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근데 명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죠. 이거의 한계는 세 가지인데요. 어려운 태스크가 되면 날리지 베이스가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명제가 너무 많아집니다. 바둑 두는 거, 운전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커진다. 두 번째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명제를 만들라고 말씀드렸는데 명제가 전문가가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일관성도 없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가보시면 어때요? 빨리 수술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수술하세요? 다른 병원 가보라 그러죠? 다른 의견을 들어봐라. 세컨 오피니언을 들어봐라. 이런 얘기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문가가 수술하라는데 해야지. 근데 옆에 병원 갔더니 약으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의사의 주관이 개입돼 있다. 비일관성이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판결을 보시면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판결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주관성과 비일관성. 이 비일관성은 뭐냐면 동일인한테 물어봐도 어떨 때는 뭐 크게, 어떨 때는 작게 이런 식으로 간다. 마지막으로 이제 암묵적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많은 그 의사결정과 지능적인 행위는 암묵적 지식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잡담이에요. 뭐 챗GPT가 지금 잡담 좀 한다고 지금 나왔는데요.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아직도 굉장히 우리가 잡담을 제대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잡담은 정말 아무나 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컴퓨터가 하기에. 특히 명제로. 그 다음에 걷는 거. 여러분 다 걸으시잖아요. 근데 걸을 때 여러분들이 특정 근육을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근육을 조정하면서 걸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걷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저 앞으로 걸어가실 때 어떤 근육을 어떻게
수축 이완하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못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암묵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명제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뉴런들의 네트워크이고, 뉴런들은 사람의 뇌를 봤더니 뉴런이 1000억 개가 있고 뉴런 간의 시냅스가 약 10조에서 100조 개. 이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이게 20살 때 피크를 치고요. 그 이후로 끝없는 그 음주와 흡연과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하여 이게 급격히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많이 하실수록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몇 개나 있을까? 그러니까 술 많이 드시는 분은 많이 줄어들어 있고, 술 안 드시는 분은 그래도 많이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사람의 뇌는 네트워크이고요. 전기 회로예요. 그래서 이런 뉴런들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뉴런이 있고, 걔네들의 뉴런 간의 연결, 시냅스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것들은 뭐 이런 그 플러스 이온, 뭐 그 칼륨이죠. 칼륨이나 이러한 그 뭐 이온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세포막 사이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전기를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발 뒤꿈치에 뭐가 닿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는 거기에서 이게 압력 센서가 전기 신호로 바꿔준 다음에 그 전기 신호가 신경을 타고 내 대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저를 찔러주는 거예요. 너의 발 뒤꿈치를 담당하는 세포한테 거기 뭐가 지금 닿고 있어라고 막 알려주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의 뇌거든요. 아무리 봐도 여기 어디에 지식도 없고 명제도 없잖아요. 과연 얘네들이 어떻게 근데 의사결정을 하나 봤더니 반복된 자극을 받으면 이 뇌세포가 이렇게 바뀌더라. 근데 세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세포들의 연결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영을 못하다가 수영을 배워서 앞으로 나가고 골프를 못 치는데 막 레슨을 받아서 공을 탁 맞추는 그럼 비포 애프터 뭐가 달라지느냐 봤을 때는 결국은 뇌 구조의 변화다. 팔이 굵어지는 게 아니라 팔 힘이 세져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뇌 구조가 바뀌어서 앞으로 나가는 거다. 이게 바로 학습의 원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하지 못하던 일을 하게 되는구나. 학습을 통해서 못하던 걸 하게 되는 게 바로 결국은 시냅스의 강도 변경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알아냈고요. 이걸 가지고 그래? 그럼 이걸로 AI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뉴런의 작동을 간단한 수식으로 만들고 시냅스의 강도를 숫자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자극을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컴퓨터에게 계속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 시냅스의 강도를 변경해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내가 원하는 인풋에 해당하는 인풋에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시냅스 강도를 변화시키는 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86년에 그 소위 유명한 그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이 방식이 탄생을 했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H라는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제프리 힌튼이에요. 그 힌튼 교수가 이걸 만들었고요. 사실 저는 박사학위를 이 사람이 만든 이거를 이 피드백이 있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에 백프로파게이션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제가 논문을 써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힌튼의 덕을 좀 본 사람이죠. 아무튼 이 알고리즘 덕분에 지금의 그 딥러닝도 다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이미 80년대 후반에 나왔고요. 당연히 왜 근데 그때는 빛을 못 봤느냐? 데이터가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방식이 있어도 데이터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볼 책이 없어요. 볼 책이 없으면 이 사람은 똑똑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건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AI가 별로 발전을 못하다가 이제 2000년대에 넘어서서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이게 이제 그런 공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써서 어떤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빨간 부분과 파란색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주는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의 딥러닝 모델이 다 이런 프레임워크예요.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다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이 뉴럴 네트워크가 거대하게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그 빅데이터가 생겼고 또 한 가지는 CPU, 또 GPU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학습 시간이 과거에는 뭐 이게 10년 걸려요 그랬던 것이 이제 10일 만에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빨라졌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가 많아졌고 컴퓨터가 빨라졌다. 이 두 개 덕분에 지금 AI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요게 그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계산 속도도 급증하고 그래서 이제 거대한 뉴럴 네트워크가 등장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GPT-3 또는 3.5 얘네들이 지금 파라메타가 175 빌리언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750억 개가 되는 거죠. 이 파라메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회귀 분석을 공부해 보신 분은 써보신 분은 그 회귀 분석을 보면 거기에 이제 베타라는 게 있죠. 모델 파라메타를 모수라고 통계학에서 부르는 베타 제로, 베타 원, 베타 투 그게 바로 파라메타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변수 선형 회계를 하면 베타 제로와 베타 원 딱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회귀 분석은 커브 피팅 1차원에서의 직선이죠. 직선은 파라메터가 두 개짜리. 만약에 2차원 내가 포물선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파라메터가 세 개가 되죠. 그런데 몇 개라고요? 1750억 개. 굉장히 큰 그런 모델이 됩니다. 이제 GPT-4는 몇 개인지 얘네들이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1 트릴리언이다, 1조개다, 아니야 100조야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끼리 지금 막 갑론을 막 하고 있어요. 정답은 오픈 AI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거대한 뉴럴 네트워크, 요런 이제 블록을 굉장히 많이 쌓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굉장히 많이 쌓은 것들을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굉장히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 GPT는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의 제일 커요. 그래서 얘가 너무 커서 우리 웬만한 컴퓨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나온 게 뭐냐면 조그맣게 만들죠. 이게 너무 크다. 똑똑하긴 한데 좀 조그맣게 만들죠. 조그맣게 만들면서도 똑똑한 애랑 비슷한 뇌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면 좋겠다. 이런 연구도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이 드리븐의 한계는 없을까요? 한계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 데이터가 없으면 못 만든다.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국내 뭐 굴지의 그 제조기업에 빅데이터 뭐 분석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가가지고 3시간을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한참 얘기를 하고 듣고 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예, 그렇죠. 굉장히 허무한 3시간을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 없으면 못 만들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못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앞에 같은 방식으로 룰 베이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 데이터로 배운 것만 알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딱 가르쳐 준 것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수학에서 보관이라는 개념이 있죠. 인터폴레이션. 뭐 x가 0일 때 1이고요. x가 1일 때는 2다. 그러면 그 0과 1 사이의 것을 얘가 보관하는 거예요. AI는. 근데 3일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럼 그건 모르는 거예요. 3 본 적이 없는데요. 배운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은 걸 물어보면 얘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세 번째, 세상이 바뀌면 데이터를 바꿔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뼈저리게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영화 관객수 예측하는 AI를 만들어서 배급사에 줘서 배급사가 6년간 잘 썼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오면 영화 관객수를 예측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제가 거기 찾아가서 그 AI를 교체하고 싶어요. 몇 명 올까요? 그러면 0. 몇 명 올까요? 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세상이 바뀌면 AI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세상이 바뀌는 경우, 세상이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파고. 바둑의 세상은 안 바뀌어요. 코로나가 와도, 전쟁이 나도 안 바뀌는 게 알파고, 바둑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코비드가 와도 괜찮다. 요게 배운 것만 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챗GPT인데요. 배운 것만 한다. 241 빼기 마이너스 241 더하기 1 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484라고 합니다. 483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더하기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 챗GPT는 더하기를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연산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웠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 야, 너처럼 똑똑한 애가 더하기를 못하다니. 저 더하기 안 배웠어요. 안 배우면 철저하게 못한다. 근데 사실 여기 한계 또 하나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요. 리스크가 뭐냐면 AI는 소프트웨어예요.
결국은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답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484라고 해놓고 자기가 한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거죠. 제가 학생들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문제를 내면 학생이 손 들어요. 이거 왜 여기 이 문제 이거 시험범위 아니다 이거예요. 감히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 다 잊어버리셨죠? 학생 때 다 그렇습니다. 이거 시험범위 아닌데 그래도 그런 학생은 굉장히 공부한 학생이에요. 최소한도 시험범위가 어딘지 아는 학생이에요. 물론 그것도 모를 수는 있지만 얘는요. 자기가 이게 시험범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내가 이걸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모르고 내가 이걸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지 난 정말 모르는지 자체를 모르는 게 바로 AI예요. 왜? 프로그램이니까. 사람 같은 그런 인지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뭐 AI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가치 창출 기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I의 기회 영역은 사실은 전 분야입니다. 기업으로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제품 기획, 서비스 기획,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설계, 구매, 유통, 공급망, 그 다음에 제조, 품질, 마케팅, 프로모션, 영업, 뭐 CRM, 뭐 애프터 서비스, 그 다음에 재무, 회계, 투자, R&D, HRD. 혹시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빠져 있다면 제가 몰라서 그래요. 제가 몰라서 빼놓은 거지 다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파악한다, 설계 오류 분류하고, 원자재 가격 예측하고, 품질 분량 예측하고, 뭐 제품 컨셉 이미지 만들죠, 원톤 프로모션 하죠, 시장 예측하죠, 기술 동향 파악하죠, 인사 평가 예측.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하고 저희가 HR에서 대면 사람들 평가하잖아요. 뭐 위아래 옆에 다 평가하는데 그 평가의 글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해하고 싶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중에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군지 미리 골라낼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과적이라고 생각하는 HR, D 이쪽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하셔야 될 게 그 업무마다 데이터가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내부적으로 AI in, AI out이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내가 AI를 내부에다가 만들 건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솔루션을 갖다 쓸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물론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주로 아웃사이드.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를 분석한다. 그건 바깥쪽에 있는 거죠.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알고 싶다. 그럼 다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유통, 공급망. 뭐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밀가루를 사야 되는데 뭐 CJ 같은 경우 밀가루를 사야 되겠죠. 밀가루를 사야 되는데 그 밀가루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가격 데이터는 외부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외부에 있는.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 설계에 대한 설계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죠. 그래서 내부냐 외부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AI를 밖에 있는 솔루션을 쓸 건지 챗GPT 같은 거 아니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얘기 이제 잠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냐 텍스트냐 이미지냐 이런 이슈도 있고요. 자,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하려는 그 스텝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획을 해야 되고요. 이때는 어떤 업무에 내가 AI를 적용할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데이터가 필요한가? 또 어디에 있는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이거 자체 내부냐 외부냐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확보해서 AI를 개발 또는 구매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AI를 적용하기 전에 AI가 뭐라고 하는지 이거 쓸만한가? 내가 얘를 믿고 써도 되나?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검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또 적용한 다음에 평가해야 됩니다. 누가 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1단계, 2단계를 빼고는 1, 3, 4단계가 다 현업 의사결정자가 하셔야 돼요.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지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 기관 조직에서 나는 AI 담당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2단계가 되는 거고요. 2단계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 나는 HR 담당자야. 그러면 이제 1, 3, 4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번 단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획. 그러니까 뭐 HR 중에 어떤 이슈를 어떤 데이터로 내가 어떻게 AI로 만들 거냐.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외부에 있는 걸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그러니까 의사결정,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1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려면 현업 의사결정자가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하려면 그 본질적인 역량은 뭐가 될 것인가를 보시면 업무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하죠. 담당이니까. 내가 HR 하는 사람이면 HR을 이해하고 내가 R&D 하는 사람이면 R&D의 그 업무의 본질을 아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이제 AI를 이해해야 되겠죠. 내가 원래 내 일은 원래 이건데 과연 내가 AI를 쓸까 말까 하면 그 AI는 과연 뭐지 도대체? AI는 어떻게 작동하고 얘는 무슨 장점이 있고 무슨 한계가 있고 무슨 단점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지를 내가 이해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구축하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할지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I를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기획도 해보고 만들어 보고 적용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AI 비즈니스 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먼저 AI 그 생성형 AI의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 제가 물어봤어요, 짓궂게 챗GPT한테 너의 한계가 뭐냐? 그랬더니 또 굉장히 자기 한계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한 것만 안다, 뭐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두 번째 내가 무슨 소리 할지 모르니까 난 컨트롤을 네가 나를 컨트롤 못해. 그렇죠. 뭐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질문 던졌는데 얘가 굉장히 잘못된 답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는 불쾌한 답, 뭐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 왜? 얘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문서를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 인종차별,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얘 그대로 배워요. 그대로. 그런 면에서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롱텀 플래닝 같은 거 없어요. 장기 계획 이런 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거를 못 만들어요. 새로운 거. 자, 그래서 새로운 걸 못 만든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얘한테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쳤어요. 근데 인상파 화가 전까지의 그림만 보여줬어요. 그러면 절대로 인상파 화가 같은 그림은 못 그린다는 거예요. 피카소 전까지의 그림만 보여주면 그런 입체파 그림은 절대로 못 그린다. 모차르트까지의 음악을 학습을 하면 베토벤 음악은 절대로 못 만든다. 그게 바로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한다. 이 세상에 이런 게 지금 있는 거, 이 세상에 이런 게 있거든 하면서 다 보여줘. 학습을 시켜. 야, 세상에 없는 거 좀 만들어봐.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BTS 노래 비슷한 건 나오죠. 비슷한 거.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완전 새로운 거는 못 만들어요. 왜? 제가 아까 그랬죠. 인터폴레이션이에요. X는 1, X는 2.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우리가 만들지 3, 4, 5는 못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안 물어보면 됩니다. 네 번째, 계산 시간이 길다. 이제 이런 이슈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보는 이슈 중에 하나는 챗GPT는 다양한 분야에 제가 보는 챗GPT의 정의가 이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책과 소셜미디어를 엄청 많이 읽어서 누가 뭘 물어봐도 그럴듯하게 답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럴듯한 답이에요. 하지만 자기도 자기 말의 진위를 몰라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결국은. 자, 그러면 2번이 제일 재밌는데요. 저희 이제 연구자들이 뭘 물어보면 심지어 누가 이런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결과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문이 나와요. 논문. 저자 나오고 제목 나오고 어느 저널에 있는지. 그래서 그거 찾아보잖아요. 그런 논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처음에 보잖아요. 진짜 그럴듯해요. 그래, 이런 이름의 사람이 이런 제목으로 이런 저널에 냈을 것 같아요. 저널 제목도 그럴듯해요. 심지어 저를 찾아보면요. 제가 UCLA의 산업공학과를 나왔다고 나와요. 제가 거기서 박사를 했대요. 근데 UCLA에는 상공과가 없어요.
전 UCLA도 아니고 전 산업공학과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검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송혜교를 한번 넣어보자. 송혜교가 누구야 그랬더니 막 나오는데 그럴듯해요. 근데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도깨비. 그러니까 도깨비를 찾아봤어요. 근데 송혜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럴듯하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1년 틀려요. 자, 그래서 근데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너무 부드럽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머리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아는 것도 많아. 근데 한계가 바로 전문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전문 지식이 없다. 그게 이제 한계입니다. 오픈 AI라는 이거 회사죠. 그러니까 챗 GPT 만든 회사인데요. 이 오픈 AI한테 여러분이 던지는 모든 질문은 다 이 오픈 AI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다 보관합니다. 그리고 왜 보관하느냐? 요걸 나중에 또 자기가 학습을 하겠대요. 학습을. 그래서 다 가지고 있다. 자, 이 두 가지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이거의 이제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자체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있다. 자, 전문 지식을 갖춘 AI가 필요한 경우. 자, 데이터 기반이니까 얼마나 똑똑한가는 결국 무슨 데이터로 공부했냐로 판가름이 납니다. 그게 더하기 연산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반도체, 요즘 많이 얘기 나오죠. 설계, 제조, 뭐 테스트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쓰기에는 챗GPT는 부적절해요. 반도체가 뭔지는 대충 아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내가 대답을 못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는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요. 챗GPT는 그냥 알든 모르든 최선을 다해서 그럴듯하게 답하는 애니까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쓸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또 오픈 AI로 넘어가요. 질문이 넘어가요. 질문 자체가.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애플 이런 회사에서 우리 내부의 문서를 주면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문서가 다 넘어가죠. 예? 다 넘어가요. 소위 회사 기밀이 다 넘어간다. 오픈 AI로. 오픈 AI로 넘어가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오픈 AI 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회사지만 국정원, 검찰청, 국세청, 심평원 이런 데서 넘길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챗GPT를 쓸 때 뭐 내일 날씨나 물어보겠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누구의 녹취록 이거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큰일 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서울대 제 친한 교수가 지금 검찰청과 함께 개발하고 있어요. 이 챗GPT 같은 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챗GPT는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입니다. 제너럴. 그냥 다 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스페셜 인텔리전스 또는 커스텀 인텔리전스. 요게 이제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단계는 소위 사전학습된 거대 언어 모델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확보하려면 얘네들이 팔지도 않습니다. GPT를 안 팔아요. 그러니까 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라는 거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공짜로 이렇게 라지 랭귀지 모델을 오픈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블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2년 전에 나온 건데요. 빅사이언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 블룸. 뭐 이게 뭐의 약자예요. 근데 요 176빌리언이 재밌어요. 아까 보신 GPT는 175빌리언이었죠. 우리는 하나 더 크다. 176빌리언. 이게 이제 파라미터 수고요. 이걸 가져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블룸버그라는 회사가 블룸버그 GPT를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획기적으로 조그만 애가 나타났어요. 바로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라는 회사가 만든 라마. 얘는 7짜리도 있고 65짜리도 있어요. 보시면 176 대비 7이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도 안 되죠. 거의 20분의 1짜리 조그만 거. 왜 조그만 걸 만들어요? 우리가 가져다가 쓰려면 저 176짜리는 정말 쓰기 어려우니까 7짜리 조그만 거. 근데 7빌리언이라도 GPT랑 비슷하다. 뭐 이거를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의 트위터에서 제가 찾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맨 위가 2019년이고요. 이게 금년 3월까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런 랭귀지 모델들이 등장했느냐. 저걸 쳐다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걸 계속 우리가 팔로우업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금년 3월까지 보시면 라마가 금년 1분기에 나왔어요. 이것도 메타가 원래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떤 엔지니어가 그거를 유출해버렸어요. 가져다 쓰세요. 유출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과연 유출이냐? 짜고 친 거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아, 메타가 내놓기 뭐하니까 쓱 유출하는 것처럼 해서 한 건 아니냐? 뭐 이런 또 음모론을 믿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자, 요거는요,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상업용으로 못 써요. 그러니까 가져다 쓸 수는 있는데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돈 벌어도 돼요라고 해서 또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 4월에 나왔어요. 데이터브릭스가 만든 돌리 2.0. 여러분 돌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복제양 생각나세요? 돌리. 그 돌리 그 이름을 딴 거예요. 복제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 그냥 가져다가 쓰세요. 상업적으로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발표 자료를 드렸는데, 어린이날에 또 이렇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바로 MPT-7B라는 게 또, 그러니까 7빌리언이에요. 이것도 조그만했죠, MPT. 이것도 모자이크 머신러닝. 오늘 저녁에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아니, 오늘 아침에 뭐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하여튼 어린이날까지만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어린이날까지. 네. 뭐 여기는 뭐 인스트럭트 챗 되고 스토리 라이트도 돼요. 스토리. 뭐 소설 써주고 이런 것들 다 됩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있고 세븐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이제 LLM을 저렇게 오픈 소스고요. 그다음에 막 상업용 가져다가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내부 학습 데이터를 확보해서 반도체면 반도체. 그죠? 아니면 내가 뭐 가전에 대한 것도 좋고, 뭐 아니면 뭐 검찰이면 뭐 수사 기록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예? 그래야 이제 그 분야에 스페셜라이즈드 애가 나오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랭체인이라는 그렇게 여러 가지 랭귀지 모델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랭체인이라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랭체인이 지금은 굉장히 좋은 툴인데요. 6월 되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죠. 하여튼 현재 제가 알고 있는 5월 초까지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좀 넘긴 것 같은데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